세계당 편소설 50선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6부작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지나이다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따른다. 잠깐 기절한 사이 그녀는 나에게 키스를 한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나는 지나이다와 아버지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 후 5, 6일 동안은 나는 거의 지나이다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사내들은 여전히 별채를 드나들고 있었다. 마에다노프와 베로브조로프는 시무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부인. 마레프스키 백작은 지나이다의 총애를 잃게 되자 공작 부인의 비유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나이다는 날 피하고 있어. 나는 괴로웠고 안타까웠다.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따뜻하고 조용한 밤에 있었던 일은 특히 그러했다. 나는 나무가지가 모성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선 지나이다의 방 창문이 보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창문이 열리고 지나이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백지장처럼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한 태도로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더니 창문을 탁 닫아버렸다. 지나이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흘쯤 지난 후 정원에서 나는 다시 그녀와 마주쳤다. 당신과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못했군요. 그녀의 얼굴엔 아늑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이젠 다 나았어요. 그녀는 작은 장미꽃을 한 송이 꺾어 얼굴로 가져갔다. 타는 듯한 붉은 꽃잎이 그녀의 뺨을 물들이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었죠? 그렇지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겠죠. 아니요.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나 전처럼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난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 눈에는 내가 어린애로 보일 테지요. 그렇지만 귀엽고 영리하고 착한 아이라 난 정말 좋아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시종으로 삼을 거예요. 시종은 주인 곁을 떠나선 안 돼요. 그럼 당신에게 새로운 직위를 드린 표시로... 그녀는 장미꽃을 나의 우옷 단추구멍에 꽂아주었다.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후 별채로 걸어갔다. 과연 이 의젓한 처녀가 내가 알고 있는 지나이다와 같은 사람일까? 그러고 보니 그녀의 걸음걸이까지도 전보다 훨씬 얌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던가. 식사가 끝난 후 다시 별채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시종격으로 지나이다의 곁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제비를 뽑은 사람이 자신이 멋대로 꾸미는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자기가 생각해낸 이야기여야 해요. 베로브자로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는 당황했다. 예컨대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필경 아내를 집에 가둬놓겠죠? 그러겠죠. 그렇지만 만약 당신의 아내가 실증이 나서 당신을 배반한다면? 또는 당신 몰래 달아난다면?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요. 그래요. 만일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내가 자살해버리겠죠. 역시 당신다운 대답이군요. 두 번째 제비는 지나이다가 뽑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밤에 호화로운 무도회가 열렸어요. 그 무도회는 젊은 여왕이 베풀었어요. 어디에나 황금과 대리석, 수정, 비단, 모두가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는군요. 사치란 때로는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좋아해요. 어쨌든 호화찬란한 무도회예요. 많은 손님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젊고 아름답고 여왕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여왕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검은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모두가 여왕을 둘러싸고 제각기 지혜를 다 짜서 여왕에게 잘 보이려고 말재주를 부리고. 그렇다면 여왕은 아첨을 좋아하는군요. 루신, 당신은 정말 짓궂으시군요. 번번이 남의 말을 가로채고. 아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왕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마레프스키가 불쑥 끼어들었다.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왕은 어느 손님에게도 관심을 주지는 않아요. 창밖에는 커다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큰 나무들이 무성한 어두운 정원이 보이죠. 여왕은 물끄러미 뜰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들은 모두 고상하고 똑똑하고 부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애워싸고 내 발밑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죠. 이처럼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분수 옆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옷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값진 보석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나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꼭 가겠어요. 어떠한 것도 나를 막을 수는 없죠. 나는 그분의 품속으로 뛰어들어 그분과 함께 정원의 어둠 속으로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분수의 물소리, 그늘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말 거예요. 루신이 불쑥 입을 열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손님들 가운데 끼어있다가 분수 가까이에 있는 그 행운아에 대해 알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베로브조로프 씨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할 테고 마이다노프 씨는 풍자시를 쓰겠죠. 니르마츠키, 당신은 그에게 돈을 빌릴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나는 손님을 접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무도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여왕한테 충고하겠어요. 아마 당신의 말씀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레프스키 백작께서는 그 사람에게 독이 든 과자를 권하시겠죠? 지나이다의 말에 마레프스키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며 순간 피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껄껄 웃어댔다. 볼데마르, 당신은 시종으로서 여왕이 정원으로 달려나갈 때 기다란 치맛자락을 잡아드리겠지요.
나는 온몸에 피가 머리로 치솟는 것 같았다. 백자, 나는 당신에게 버릇없는 말을 함부로 하라는 권리를 준 적이 절대로 없어요. 이곳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나이다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 암시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단가?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암시한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나이다의 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다. 대체 상대방은 누구일까? 나는 불길한 구름이 내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폭풍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중압감을 느꼈다. 온몸에 피가 들끓었다. 정원, 분수. 그래, 정원에 나가봐야겠어. 캄캄한 밤이었다. 나는 오솔길을 거닐었다. 비란간 내게서 몇 발짝 떨어진 곳으로 언뜻 여인의 모습 같은 것이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무슨 소린가? 소리를 죽인 웃음소리가 아닌가? 아니면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린가? 지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 말은 나의 입술 위에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애인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 남의 행복을 곁눈질하며 바라보다 쓸쓸하게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이튿날 루신과 마레프스키를 만났다. 아, 시종 양반이군, 그래? 그 자네가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여왕님께선 안녕하신가? 그의 눈은 경멸하는 듯한 조롱의 빛을 띠고 있었으므로 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네 또 화를 내고 있나? 에? 여왕에겐 시종이 있게 말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넨 아무래도 직무에 태만한 것 같아. 어째서요? 시종은 말이야, 주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때론 주인의 거동까지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네. 낮이나 밤이나 말일세.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정원이나 분숙과 같은. 그는 본래 속임수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고 단지 나를 골려주기 위해 한 말이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서운 독이 되어 내 혈관 속으로 깊숙이 흘러들었다. 그랬던가. 그러고 보니 내가 어제 저녁 정원의 마음이 끌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영국제 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내 가슴은 질투에 불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어느 놈이든 내 눈에 띄기만 해라. 무사하지 못할걸. 시계가 12시를 가리켰다. 나는 양복 저고리에 단추를 턱 밑까지 채우고 소매를 걷어붙인 다음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 한쪽 끝, 우리 집과 자석인 공작 부인의 집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 옆에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낮고 무성한 나뭇가지 아래 서 있으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몹시 긴장했다. 아니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 동안 끓어오르던 피는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짓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마레프스키의 놀림감이 된 것이다. 얼마 후 나는 흠칫 놀랐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왔다. 드디어 나타났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펼쳤다. 드디어 사나이가 나타났다. 이게 웬일인가? 저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는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감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내 옆을 지나갔다.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질투에 불탄 나머지 살인까지 각오하고 있던 오셀로는 순식간에 초등학교 학생으로 변해버렸다. 대체 뭐 때문에 아버지는 한밤중에 뜰을 거닐고 있었을까? 나는 뭔지 모르게 두려운 나머지 나이프를 풀더미 속에 떨어뜨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이다의 침실 창문을 보았다. 갑자기 창문 안쪽에서 하얀 커튼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창턱까지 가리더니 다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꿈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른 상상은 너무나 새롭고 또 괴이했으므로 나는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웠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5부를 들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순수한 동경과 마음속의 갈등을 아름답고 사실적인 묘사로 그려낸 작품 첫사랑. 작가는 이 작품에서 청춘과 사랑을 어떤 의미로 전하고자 하는지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청춘과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회고적으로만 묘사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 묘사하면서 언제나 나약한 남성 주인공과 강한 여성 주인공을 대비시켰지만 무엇보다도 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운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지만 그런 강한 여성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운명의 힘 같은 것이죠. 그러한 운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르게네프는 비록 여러 작품에서 저돌적인 행동형의 인간을 묘사하고자 했지만 사랑에서나 또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나 그는 언제나 주저하는 인간형, 햄릿처럼 머뭇거리다가 좌절하고 마는 그런 인간형을 주로 묘사하게 됩니다. 실제 작가의 전기에서도 투르게네프는 그가 23세 때에 만난 폴린 비아르도라는 프랑스의 오페라 여가수를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비아르도는 이미 기혼녀였고 투르게네프는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르게네프는 프랑스에 체류할 때면 언제나 비아르도 부처와 함께 기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랑의 방식의 기원을 우리는 이 작품 첫사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6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